안녕하세요. 전 홍콩국제중재센터 서울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켈리입니다. 시간상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HKIC의 두 번째 한국어 웨비나 시리즈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저희 엑스퍼트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한국 제조 산업의 코로나로 인한 영향 분석과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이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저희 리스크 컨설턴트 퍼스펙티브와 법적인 퍼스펙티브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웨비나를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누어 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먼저 HKIAC의 Virtual Hearing Practice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김현정 이사님께서 코로나 글로벌 시나리오와 비즈니스 영향 데이터를 알려주신 다음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이슈들,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이슈들을 다뤄주시겠습니다. 컨트롤 리스크는 잠재적인 투자 대상이나 분쟁 중인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협상이나 소송에 필요한 정보나 인텔리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리스크 컨설팅 회사이고요. 박현정 이사님께서는 컨트롤 리스크 한국 지사를 이끄시면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지금 기업들과 해외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솔루션에 대해 조언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M&A나 JV 투자 그리고 분쟁 소송 관련한 국내 로펌들과 기업들의 법무팀을 지원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으로 김다나 변호사님께서 계약적인 의무와 서플라이 체인 이슈들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 정지, 계약 해지, 그리고 force majeure element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UNA와 영국 force majeure 관한 이슈들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김다나 변호사님은 Herbert Smith Freehills 국제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국제중재팀 of counsel로 계시고요. 국제중재 전문가로서 한국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의 국제 분쟁과 관련하는 자문들을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김다나 변호사님은 주로 에너지 기업, 건설회사, 투자회사, IT 기업들을 대리하면서 국제 분쟁에 대해서 자문을 해오셔왔고 중재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김세연 변호사님께서 한국 법에서는 force majeure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런 이슈들을 다루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practical tips 그리고 법적인 mitigation measure들을 알려주시겠습니다. 김세연 변호사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국제소송과 국제중재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김앤장 합류 전 7년간 판사로서 그리고 18년간 타 로펌에서 변호사로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한국과 뉴욕주 퀄리피케이션을 취득하셨고요. 현재 중재인으로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practical tips summary를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Q&A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비나 신청을 하시면서 질문들이 혹시 생기시면 꼭 아래에 그 Q&A 채트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travel restrictions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면 심리, 특히 foreign party 아니면 외국인 중재인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국제 중재 사건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대면 심리 절차를 연기하기보다는 전자심리로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요. 그 이유는 크게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도 안정이 되다가 갑자기 이태원 사태로 지금 세컨드 웨이브에 대한 우려도 많으시고
해외에서는 아직도 안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자심리로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전자심리라는 말 그대로 심리 서비스를 원격으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온라인 심리 서비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 virtual hearing이라는 거에 대한 3 elements가 크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화상회의와 영상 원격회의인데, 저희가 처음 이 비디오 컨퍼런스를 준비를 할 때 원래 있던 traditional IP 기반으로 준비를 해왔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기업이나 심리센터 이런 데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익숙한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을 겪었어요. 개인 당사자들 그리고 뭐 중재인들 이 IP 기반에 흔히 접할 수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Zoom, WebEx, Microsoft Teams 그리고 BlueJeans 크게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HKIC에서는 IP 기반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 두 가지 솔루션 모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엘리멘트로는 증거의 전자제시인데요. 이거를 Electronic Presentation of Evidence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팬시한 게 없고요. 그냥 모든 참여자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증거를 같은 시간에 볼 수 있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대면 심리와 다르지 않게 에비던스를 같은 시간에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서기 서비스인데요. 히어링을 진행하면서 이 서비스는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원격으로 실시간 서기를 제공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저희 콜 리포터가 원 베뉴 아니면 자기 본인 공간에서 비디오 컨퍼런스를 증인처럼 참여를 하셔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서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테크놀로지고요. 추가적으로 그 additional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셔서 그 서기를 모든 증인들 그리고 중재인들, 변호사들이 실시간으로 트랜스크립트를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대면 심리와 다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HKIC의 경험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2020년도 4월 저번 달부터 이번 달까지 대략 85%의 심리가 전부 아니면 혹은 부분적으로 전자심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HKIC의 심리 관한 문의들 65%가 전자심리 관한 것입니다. 저희 당사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차 연기보다는 전자심리 서비스 사용을 더 선호하고 계시고 처음에 연기했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연기 신청을 해놓은 케이스들도 이게 7월, 8월 이렇게 연기를 해놨다가 이게 또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것도 언제까지 연기를 해야 될지 불확실하니까 이 연기해놓은 것들도 전자심리로 옮기고 계시는 트렌드가 많이 보입니다. 저희 HKIC에서는 홍합적인 형태로 다양한 전자심리를 경험을 해왔고 코로나 사태 전부터 저희 기관에서는 전자심리 서비스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virtual hearing에 대한 타입스를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virtual hearings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냐, 어떤 거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한 가지로 딱 명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면 심리 플러스 전자 심리 이 타입인데요. 이거는 당사자들이 같은 로케이션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거리 때문에
혼합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증인들, 중재인들, 변호사들, 참여자들이 다 HKIAC 센터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팅방에 원래는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미팅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뭐 2m 떨어져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방에 50명이 들어갔던 방에 이제 15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이 한 베뉴에서 여러 방으로 나누어서 그 센트럴 피드를 해서 virtually 진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분 원격 심리인데요. 한 당사자 혹은 여러 당사자가 원격으로 절차에 참여를 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예를 들면 한 베뉴 아니면 두 베뉴, 홍콩, 영국 이렇게 두 가지 베뉴를 셋업을 해놔서 홍콩에 계시는 분들은 그 베뉴로 가시고 뭐 중재인, 변호사들, 뭐 그리고 증인들 뭐 이렇게 다 홍콩에 계시면 그걸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시고 영국의 메뉴를 셋업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 참여할 수 있으신 분들을 다 거기에서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스테이 홈 오더가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트래블가 이 베뉴까지 가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따로 비디오 컨퍼런스로 참여하시는 이런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진행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full remote virtual hearing인데요. 이 토탈 원격 심리에서는 말 그대로 각 당사자들이 모두 원격으로 참여하고 당사자, 중재인 그리고 증인들 뭐 다 이제 한 곳에 모이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virtual hearing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저희 경험상 팁스를 드리는 게 있는데 시간상 다 지금 접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저희 패널 스피커들이 지금 준비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두 가지만 접어보겠는데 첫 번째는 HKIC에서 저희 시험 세션을 통해서 당사자들이 심리 전 전자심리의 기술적인 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문제 해결 과정을 갖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기관에서든 꼭 해야 되는 중요한 파트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HKIC에서는 심리 전에 이 전자심리 관련 트레이닝도 필요하신 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virtual hearing을 많이 접하시지 못한 경우가 아직 있으니 저희는 트레이닝이 필요하신 변호사들, 뭐 인하우스 카운서들에게 이걸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대면 심리할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은 부분들도 환경적인 부분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진짜 사소한 건데 진짜 밝은 창 앞 옆에는 이제 하는 게 안 좋고 그리고 옆방에 회의실이 있거나 시끄러운 곳이 있으면 그걸 피하시고 프라이버시 있는 사적인 장소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장소 고려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부분은 이걸로 빨리 마무리하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박현정 이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트롤 리스크의 박현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진행하는 웨비나에 이렇게 발표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컨트롤 리스크는 기업이나 기관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이 리스크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또 복잡한 문제나 위기사항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글로벌 리스크 전문 컨설팅 기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이 이에 대응하고 또 사업을 재개하고 복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정보나 또 조언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영향과 또 이로 인해 야기될 분쟁 해결이나 법적 대응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실 만한 실질적인 팁들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정식 명칭은 코비드 19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짧게 코로나로 부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서 향후 6에서 9개월 범위 내에서 예측하고 있는 글로벌 시나리오와 또 이에 따른 비즈니스 영향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나타나고 있는 실질적인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이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중국과 유럽, 중동 지역에서 일하는 저희 이제 동료 컨설턴트들을 통해서 현지 이슈들을 수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현지 서플라이어들과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적 대응이 고려될 정도로 악화될 것이 우려되는데요. 저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지난주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진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최근 한 달간은 확진자 수가 상당히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트렌드는 매일 숫자를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아직도 매일 4, 5천 명씩 늘고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지난 5월 11일 자료인데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10만을 넘어섰고 발생 국가는 185개국에 달하고 있고요. 이 확진자 수 증가율은 지도와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과 같은 중동 국가들, 러시아, 인도, 중남미 일부 국가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브사하란 국가들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저희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시나리오를 한 4가지 정도로 준비하고 각 시나리오가 실현되는지를 추적하기 위해서 트리거들을 선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발간하고 있는 글로벌 코비드 19 모니터링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시적인 어떤 계절적인 혼란으로 끝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이미 엑시트를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장기적인 혼란이 지속되리라는 시나리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또 각국의 억제 노력은 굉장히 혼재되고 있는 향상이고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한 국가에서는 폐쇄가 강화되거나 또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봉쇄 및 완화 조치에 대해서 확실한 날짜를 제시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요한 트리거 중에 하나가 서플라이 체인 부분인데요. 현재 상황은 중국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장애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고르지 못한 반등을 보일지 아니면 글로벌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어서 위기를 탈출할지는 조금 더 사태를 모니터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코로나 사태에 따른 비즈니스 임팩트는 첫 번째로 서플라이어들과의 의견 충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생산 능력에 차질이 생기고 또 물류 장애가 발생하면서 퍼포먼스를 미달하게 되고 또 지불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우리가 서플라이어라고 하면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을 주로 떠올리는데요. 건설 현장에서의 인력 공급 업체도 중요한 서플라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지역에서 부상하는 정말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가요. 건설 현장에 이주 노동자들의 집단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현장이 폐쇄되고 또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는 상황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망 장애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렵고 또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의 체인이 하나나 두 개의 사슬이 아닌 여러 개의 사슬로 연결된 것처럼 2차, 3차 서플라이어, 즉 서플라이어의 서플라이어가 받고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계약 조건에 대한 재협상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부는 상업적 분쟁으로도 이루어지겠죠. 또 뒤에 두 변호사님들께서 자세히 다루어 주시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불가항력 요건 작동의 계기나 또 핑계로 부상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공급망 장애에 대해서 주로 다루지만 또 하나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주요한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인사이더 리스크의 증가입니다.
기업들의 내부 통제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리스크로 보여지고요. 저희 내부 조사 지원 컨설턴트들에 따르면 현재 상황이 부정한 행동을 저지르기 좋은 수단과 동기와 또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드나 커럽션 사건들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선제적으로 대응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은 사실 비즈니스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현재 법률 환경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 기업들에게 이런 위험들이 더욱 심각해 왔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례로 저희가 몇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한국 기업을 위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기업이 현지에 납품한 장비 대금 수백억을 받지 못해서 현지 카운터파티의 에셋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도와드린 사례가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저희 컨설턴트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히 체감되지는 않고 있지만 벌써 많은 국가들이 지불불능의 전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이미 그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지 벌써 몇 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완전하게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중국 기업들이 상당수 있고요. 물류는 여전히 또 문제가 많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규제와 규정을 준수할 것을 기업들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 현지 서플라이어들은 자원과 캐파가 많이 부족하게 되고요. 이것이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계약 이행 리스크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은 중국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CCPIT라고 하는 중국 국제무역 촉진위원회가 발행한 포스매즈 증명서를 받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계약 위반 책임을 경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 증명서는 올해 3월 3일 현재 CCPIT와 로컬 지점들에서 이미 4,800개 이상 발행되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5월 중순이니까 지금은 그 숫자가 훨씬 늘었겠죠. 코로나 사태는 기업의 지불 능력에 진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덜 양심적인 기업들에게는 지불을 미룰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근 받고 있는 질문들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서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파트너의 말을 믿어야 하는지, 또 현지 거래처가 계약 불이행을 선언하고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는데 현재 중국의 여행 제한 때문에 직접 가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사실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입니다. 또 거래업체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계약 조건대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CCPIT가 발행한 포스매저 증명서를 보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부 이행 의무를 면제받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암시했는데 이 상황에서 우선은 길고 또 비용도 많이 드는 어떤 분쟁은 피하고 또 중요한 비즈니스 관계는 유지하면서 상황에 잘 대처하고 자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십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지 거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입니다. 이 업체의 지리적인 위치나 속한 산업군 아니면 어떤 고유한 환경 때문에 회사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지, 기업이 운영을 거부하더라도 현지 정부 규정이 회사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회사가 다시 운영을 재개했다는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는 이런 정보원 네트워크와 또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런 컨설턴트들의 조사를 통해서 고객사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대응이 적절한지를 우선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거래업체의 실상이 어떤지를 확인해서 정말 재정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지불이 누락되거나 또는 계약상의 분쟁의 징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해당 업계와 지역 내 다른 회사들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이슈에 대해서 중재나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기꺼이 쓸 의지와 자금력이 있는지, 또 협상 테이블에서는 공격적이고 논쟁적인 스타일인지 아니면 협상에 협조적인 스타일인지를 알아보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적으로 자사의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지 국가에서 특히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서 현지 업체를 상대로 공격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으신지를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현지 업체가 고용주나 납세자로서 현지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이로 인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정치적인 커넥션은 얼마나 견고한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지 업체나 커뮤니티에서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단기적으로 공격적으로 현지 업체를 밀어붙이는 것이 어떤 반작용을 불러올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히 현지 시장이나 업계 평판 관점에서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가 우리 사업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현지 시장에서 평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현재 업체가 불가항력을 선언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불가항력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휘청거리고 있고 또 사태가 진정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가정을 할 때 현재의 사태로 인해서 기업들이 받게 될 비즈니스 영향은 여전히 굉장히 불확실하고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뉴 노멀이라는 현 상황, 이게 사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분쟁 해결 과정도 굉장히 다이나믹해질 것으로 인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와 상대 회사의 입장이 빠르게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어제는 우리에게 협상 불가 항목이었던 것이 오늘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약점이 빠르게 기회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시기적절하고 실행 가능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고려해 보셔야 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나에게 6시간을 주고 나무를 베라고 한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시간을 쓸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은 가능한 한 일찍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차례겠죠. 첫 번째는 앞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상대 기업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수행해 보는 겁니다. 고객들은 보통 상대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요.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해서 분쟁 해결도 잘 하고 계시죠.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에 상당히 제한된 접점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이마저도 여행 제한 때문에 정보 수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초기에 저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리스크를 평가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 예로 저희 고객이었던 한 다국적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현지 유통업체와의 어떤 문제 소지가 있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리스크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고객사가 고려한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은 엑시트 과정에서 필요한 소송 절차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를 통해서 상대 기업이 현지 규제기관이나 또 사법기관들과 얼마나 넓고 깊은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reputational due diligence나 또 이해관계자 매핑을 실시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고객사는 법정에서 공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어떤 평가를 하게 됐고요. 대신 당초 의도했던 법적 대응을 추진하기보다는 계약금 지급을 하고 관계를 끊는 쪽을 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기 케이스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평가의 목표는 법률 전문가, 조사 전문가, 기술 전문가와 같은 핵심 자문팀을 구성해서 케이스의 결과에 영향을 줄 문제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1차 평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송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종종 고객이 승소한 후에 이 어워드를 집행하기 위해서 변호사님들을 도와서 상대방의 자산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가 유리한 판정을 받을 때쯤이면 상대방은 이미 자산을 소멸시켰거나 뭐 지배 구조를 리스트럭처링 함으로써 주요 자산을 집행이 닿기 어려운 곳으로 숨기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 고객들은 현명하셔서 분쟁 전이나 분쟁 중에 이미 상대방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또 이 소송이 가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럼 그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그 상대방의 기업 또는 그들의 비즈니스 가치를 평가하는 데는 당연히 일정량의 재무 정보가 필요한데 이는 보통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즉시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소송 준비 초기 단계에 정확한 밸류에이션을 요구하기보다는 어떤 주요 자산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로 요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리커버리 부분입니다. 많은 시장에서 이 사법제도가 분쟁 당사자들의 개입에 취약해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 또 협박과 같은 법률 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아주 미숙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객이 리스크를 어떤 관리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분쟁을 긍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잘 통제하고 또 이를 위해서 뭐 전략, 필요한 테크놀로지와 또 복구를 위해 필요한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우리 회사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이유가 없을 테니까요. 네. 그러면 이걸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좋은 정보들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Herbert Smith Freehills의 김다나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다나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켈리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다나 변호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네, 켈리 변호사님, 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하여서 저는 각각 공급자와 수급자의 입장에서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공급자, 수급자의 입장에서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특히 한국 기업들이 많이 계약서상 준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법과 UA법의 계약서의 준거법인 경우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변호사님 다음 슬라이드요. 예. 지금 슬라이드는 시간 관계상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해서 공급계약상 서스펜션이나 터미네이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알고 있어야 할 주요 이슈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참고로 하시고 이메일을 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는 이제 해외로부터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는 수입 업체 입장에서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경우는 공급 계약서의 준거법이 영국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해외로 나가는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는 공급자 입장에서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었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는 공급 계약이 준거법이 UAE, 아랍에미레이트 법이었습니다. 제 세션이 이제 15분 정도 되는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는 키 리걸 이슈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보통 이제 불가항력 조항을 다루게 되고 또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조항을 리뷰하시게 되신다면은 그 조항 자체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게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다른 조항, 그 불가항력 조항과 관련 있는 다른 조항들과 불가항력 조항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 준거법상 어떤 보호장치가 있다면은 나에게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보호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나 뭐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그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옵션을 이해한다면은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계약서의 경우에 보통은 계약서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스페시픽하게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항력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불가항력 상황이 일정 시간 이상 계속되는 한 당사자들의 의무가 이제 책임 소재 없이 서스펜드 되는 경우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흐르면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불가항력 때문에 터미네이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거나 또는 상대방이 터미네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영미법상, 지금 아까 영국법의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영국법상, 커먼러상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권리가 나한테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에 있는 터미네이션 조항에 따라서 force majeure 조항,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서 터미네이트 한다면은 앞으로의 논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데미지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좀 제한이 되지만 영미법상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브리치에 의해서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그 옵션을 택한다면은 데미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서 안에 다른 터미네이션 조항이 있는지도 또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termination for convenience 같은 조항이 있으면은 불가항력에 대해서 establish 하지 않고 termination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나열해보고 그 효과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서 해외로부터 공급 계약을 가지고 있는 국내 수입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본 여러 가지 이제 국내 수입자가 갖고 있는 공급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이 다 달랐습니다. 예. 그래서 공급 계약 조항이 오픈 리스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force majeure의 아이템들이 또 close 리스트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모두 달랐는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굉장히 급감하고, 그래서 그 수입품이 팔리지 않고 쌓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한 창고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상황에서 불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이슈인데요. 그런 경우에도 공급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다양한 공급 계약서에 에피데믹이라는 현 상황을 포함할 수 있는 문구가 찾아볼 수 있었고요. 또 이것에 이제 의존하여서 계약서상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계약서에는 뭐 changes in law, regulation, acts of governmental authorities, delays in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같이 코로나 사태로 야기될 수 있는 상황 자체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유리하고 force majeure 그 불가항력 상황에 의존할 수 있는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조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불가항력 조항에 대한 적용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좀 복잡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인과관계인 커제이션 부분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orce majeure 문구가 performance must be prevented by the force majeure event라고 얘기를 한다면 by라고 하는 부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또 매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prevention arising from, resulting from the force majeure event라고 하는 것보다 매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황이 수요가 급감하면서 더 이상 물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국내 수요 급감을 초래했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서 인과관계 성립을 주장하겠지만,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국내 수요 급감의 원인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고 원래 한국에 기존에 있었던 경기 침체 등 다른 원인이었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항력 조항에 따라서는, 문구에 따라서는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이 단순하지 않고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계약서상에 어떤 force majeure 같은 그런 불가항력 문구가 없는 경우에 의존할 수 있는 영미법상 어떤 보호책으로 이제 frustration이라는 것이 있고요. frustratio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참고로 하시라고 여기서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UAE 쪽으로 넘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UAE에서 자국인의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비자 발급 중단하는 그런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이런 조치들이 일반적으로 force majeure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정부 조치들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현재 상황이 불가항력 상황이다라고 어떤 계약서상 또 UA법상 모두 해당한다고 주장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약서상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양 당사자나 일반 당사자에게 터미네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에 터미네이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termination for convenience 같이 굳이 불가항력 상황을 성립하지 않더라도, establish 하지 않더라도 termination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적 건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force majeure 조항보다 changes in law 조항을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force majeure 조항보다도 상황에 따라서는 더욱 이 조항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의 근거로 하여서 비용이 생긴 force majeure 상황으로 또는 changes in law 상황으로 생긴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고 extension of time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force majeure를 주장을 해서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 부분은 굉장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피딕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법에 대한 정의, law에 대한 정의가 매우 폭넓게 정의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legislation 이외에 requirement, rules and guideline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그 입국 조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유의할 점은 UAE에서 입국 조치뿐만 아니고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정부의 조치가 퍼포먼스에 영향을 줬으면 과연 그 다른 나라의 정부의 조치도 이 changes in law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특별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 많이 없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조치를 취한다면 이런 부분도 내가 이 changes in law 조항에 의존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가진 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이 조항에 UAE 그 외국의 법이어야 된다 또는 두바이 법이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없으시면은 이런 다른 국가의 어떤 법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약서상 조항들이 제가 말씀드린 조항들이 나와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텍션 장치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UA법상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시빌 코드 386항에 의거하여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졌을 경우에 유효한 디펜스로 할 수 있는 시빌 코드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빌 코드 893조의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완전히 불가능하지 않더라도 계약 이행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프로텍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약 당사자 이행 의무를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실제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굉장히 그 전에 있었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상황조차도
이 조항에 의거해서 보호받지 못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사점은 2차 감염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불가항력 조항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었던 보호장치들이 있었고, 그 보호장치들의 대부분 이유가 이제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불가항력 조항에 대해서 보호를 받았는데요. 2차 감염이 생겼을 때도 과연 이 이후의 상황도 양 당사자의 컨트롤 밖의 것인지, 또 이것이 정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던 일인지, 또 합리적으로 어떤 미티게이션 조치를 취한 것인지, 이런 이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2차 감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어떤 보호장치가 있고 어떤 보호장치를 내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양 당사자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서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협의를 통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앤장 김세연 변호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세연 변호사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장법률사무소 국제분쟁그룹의 김세연 변호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15분을 할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아마 5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저희가 또 질문도 좀 받을 거고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아마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일단 한국법상은 그러면 불가항력, 포스마저가 어떻게 규정되고 운용되고 있느냐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랑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한국의 그 매니팩처링 섹터에 있는 제조업 부분에서 어떤 영향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만약에 법적 분쟁을 소송을 하거나 중재를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랙티컬 팁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법에서 불가항력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법에 뭐 행정 관련 법률이나 이런 데 불가항력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의외로 한국법상 그 불가항력이라는 용어가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행정심판법 같은 데서는 불가항력을 뭐 천재지변, 전쟁 이런 거하고 병렬적인 개념으로 사용은 하고 있지만 한국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어떤 경우를 불가항력이라고 한다라고 정해두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참조하는 판결이 그 다음 항에 제가 써놓은 그 대법원 2008-15940, 15957 사건 판결인데요. 그 판결에서는 일단 어떤 경우에 불가항력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원인 자체가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업자가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법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법상에서도 불가항력이 인정되려면 일단은 원인 자체가 당사자의 지배 영역 밖에서 발생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러면 한국법에 따를 때 불가항력이 생겼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느냐를 살펴보겠습니다. 불가항력은 과실이 없다, 무과실이다 하는 것보다 좀 더 좁은 개념이거든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과실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불가항력이 되는 거라서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 경우에 만약에 그 과실이 없는 이유가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지게 하고 원래 정해놓은 것보다 너무 가혹해서 그런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민법에는 이렇게 불가항력이 뭐다라는 정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라든가 뭐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라는 조항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불가항력이 무과실보다 작은 개념이라고 더 좁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민법에서는 그 계약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한 조항들을 두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법 537조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영어로 써놓으니까 되게 이상하게 읽히지만 민법 규정을 찾아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390조 단서로 가게 되면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채무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 규정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들은 사실상 책임이 없는 당사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근거가 되는 조항들인데요. 이거에 책임이 없는 경우보다 중에서도 좁은 개념인 불가항력을 적용하게 되면 결국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조항이 한국 그 법상 근거는 요 두 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마지막에 CISG를 써놨는데요. CISG는 이 지금 저희가 제조업하고 관련돼서 논의하는 거에서는 물품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인 법률 행위의 내용은 물품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법에서 이제 한국 민법의 특칙, 민법이나 상법의 특칙으로 CISG가 한국법의 일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물품 매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CISG가 한국법에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당사자들이 CISG를 배제한다는 특약을 해놓지 않는 한 CISG가 우선해서 적용이 되는데 CISG는 또 79조에서 이 불가항력에 유사한 경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사자 일방은 첫 번째로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랑 두 번째로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러한 장애를 고려하거나 또는 그 장애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건데 그 결과를 회피하거나 극복하는 것이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점. 제가 아까 대한민국 판례에서 제시한 기준이라고 말씀드린 것하고 유사하죠. 그러니까 예견 가능성 없다는 부분이 두 번째고 첫 번째로는 자기 책임 영역 밖에서 일어난 일인 경우. 그거 두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에 CISG에서도 자신의 의무 분리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요런 한국 민법과 판례 그리고 CISG를 따라서 한국법에서 포스 머저는 그러니까 불가항력은 규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가항력들에 대해서 한국 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여왔느냐. 굉장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걸로 너무너무 엄격한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준을 인정을 해서 그 불가항력을 인정을 해서 책임을 면하게 해준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하다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IMF라든가 메르스라든가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행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다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사태는 코로나 사태는 워낙 그때에 비해서 더 엄중하고 위중한 사태라고 봐갖고 사람들이 주장을 하면 법원이 과연 받아들여 줄지는 사실은 지금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회사들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가 사실 조금 시간이 있으면 설명을 드리려고 그 임팩트들을 좀 이것저것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뭐 무슨 산업연구원 전망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영향이 발생하느냐? 당연히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를 했기 때문이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헬스 이슈 때문에 셧다운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거죠. 리테일 스토어 같은 것도 당연히 셧다운을 하라고 하는 데들이 있고 아예 보더가 셧다운이 되기도 하고 팩토리가 셧다운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종전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던 비즈니스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류의 디스럽션 때문에 어떻게 계약에서는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공급자,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예 그 수입하는 쪽에서 내지는 구입하는 쪽에서 그 주문 자체를 취소를 하거나 아니면 롱텀 서플라이 컨트랙트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터미네이션을 하겠다고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당연히 제일 많이 생기는 거는 일단 대금 지급 자체가 미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바이어의 경우에는 그럼 어떠냐? 오히려 거꾸로 보더나 무슨 아니면 트랜스포트 이슈 때문에 물품의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아예 자기네가 공장을 문을 닫아서 줄 수가 없다 하고 캔슬레이션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문제는 우리나라 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고객들 대부분은 자기가 서플라이어이면서 동시에 바이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 WTO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글로벌 밸류 체인에 관한 수치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한국은 전방 참여가 19.1%, 후방 참여가 32.6%라고 해서 총계가 51.7%에 달해서 선진국 평균이 41.4%인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에 걸려 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나라 중에 선진국 중에서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리걸 액션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페이지요. 일단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게 계약을 확인하시는 거죠. 체크 요 컨트랙인데 두 가지 측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용적인 측면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내 계약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렇게 서플라이 컨트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슨 컨스트럭션 컨트랙처럼 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PO만 달랑 하나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게 아주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계약서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로 내 권리가 다 보장되는 거냐, 내 권리나 의무가 다 여기 다 있는 거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유사한 내용의 거래를 계속하는 계약의 경우는 서플라이어 쪽이나 아니면은 특히 바이어 쪽에서 자기들의 약관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 보시고 본인의 권리의 범위를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다나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나 박 이사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비슷해서 제가 굳이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지는 않는데 서브센티브 에스펙트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보시고 특히 계약서 뿐만 아니라 거버닝 로에서 아까 한국법상 이렇다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닝 로가 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 노티스 리퀘어먼트가 있는지 무슨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되는지 언제 이후가 되면 이해하지 않는 걸로 보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포스 마주어 통지를 하는 경우에 대부분 그런 요건들을 두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중재로 가는 건지 재판으로 가는 건지 보시고 중재로 가야 되거나 재판으로 가야 될 때도 사전 절차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보셔서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뭐 분쟁이 생긴다고 분쟁을 바로 뭐 쟁송 형태로 끌어가시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요. 일단 어떻게 인슈런스로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보셔야 될 거고요. 나중에 분쟁을 대비하든 아니든 레코드 키핑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사실 레코드 키핑을 잘 하고 레코드를 잘 확인해 보시면 분쟁 가지 않고 니고시에이션을 하거나 하는데도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 게
본인이 줄일 수 있는 피해가 있다면 손해 경감 조치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 damages를 미티게이트하는 그 절차를 꼭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금이 깎일 수도 있고 오히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손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아까 박 이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속해 있는 위치가 양쪽으로 다 체인이 더 이어져 나가는 위치에 가운데 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리갈 액션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면 다른 영향을 받는 파티가 어디 있는지, 그쪽에서 내가 거꾸로 수당하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항상 니고시에이션을 다시 해서 계약을 다시 체결하든가 수정하든가 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는 당연히 포스마저 될 거다 아니다 아무도 결정해 준 상황이 아니고요. 실제로 중재가 시작되거나 소송이 돼서 결론이 날 때가 되면 지금부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나게 됐을 때 그 판단을 하는 법원이나 중재판정부 입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모든 사태를 다 포스마저라고 할 수는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아무 사태도 포스마저가 아니라고 하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 선을 긋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계약은 지켜줘야 된다는 원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포스마저에 대해서 중재판정부나 법원들이 아주 쉽게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종전보다는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쉽게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분쟁 국면으로 가지 마시고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걸로 저희 프레젠테이션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서머리를 8스코트 서머리를 여기 준비를 해놨는데 시간상 이거는 이제 킵하고 더 이상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Q&A 세션으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지금 보내주신 질문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이제 시간상 이제 두 가지 질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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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립니다. 들립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중국에서 지금 CCPIT에서 FM certificate를 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비슷한 걸 발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세영 변호사님 혹시 질문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정부에서 뭐 비슷한 것을 발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이제 국가 계약이나 이런 거에서 지침 내려온 부분들에 그 연기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나온 것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 도급 계약이나 이런 데에서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이렇게 포스마저 증서를 발행해 주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mitigation measures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document retention 같은 걸 해야 된다는데 구체적으로 mitigation measure들을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negotiation이나 settlement나 이제 분쟁으로 갔을 때 도움이 될지를 물어보고 계시는데 다나 변호사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어떤 손해 발생을 이제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펄스머저를 한국에서 수입업자가 내가 더 이상 수입 물품을 받을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펄스머저를 주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선 최대한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내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창고도 찾아보고 그걸 최대한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리지널 서플라이어가 있는데 그 서플라이어에서 이제 저희가 받아서 그걸로 인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서플라이어이 공급을 못한 force majeure 이슈 때문에 공급을 못하고 있으면 저희가 다른 서플라이어를 찾아보거나 뭐 퀘오테이션을 받으려고 해보는 그런 사례들을 이제 레코드로 남기는 거죠. 전화로 하기보다는 뭐 이메일로 리퀘스트를 하거나 알아보는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입장에서는 예,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 예, 말씀하신 사례가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상 제가 많이 넘어가가지고 다른 질문들은 이메일로 보내드리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 웨비나가 녹화본은 나중에 HKIC 웹사이트에 올려지니까 나중에 그 녹화본을 와서 이제 확인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웨비나 스케줄이 여기 공유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국어 웨비나는 5월 27일 진행이 하고 있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세연 변호사님, 김다나 변호사님, 박현정 이사님 많은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